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계 연력학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물리학 시간에 배웠던 연력학 기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과 온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는 물체의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수량으로 나타낸 값으로, 또한 온도는 물체 내부에서 분자들이 얼마나 활발히 움직이냐를 나타낸 척도가 됩니다. 따라서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값은 커지게 됩니다. 열은 고온에서 저온, 즉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열 에너지는 물체의 상변화, 즉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거나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것 같은 상변화와 온도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질의 종류가 같고 질량이 같은 두 개의 물체 A, B가 있다고 했을 때, 이때 두 물체의 온도가 A 물체는 28도C, B는 32도C라고 한다면, 이때 온도가 높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러한 물체 내부의 분자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A 물체보다 B 물체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때 분자 하나의 운동 에너지를 EK라고 한다면, 이 EK는 2분의 3 KT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고, 이때 K는 볼츠만 상수를 의미하고 T는 절대 온도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물체가 서로 접촉을 하여서 어떤 시간이 흘러서 두 개의 물체가 30도C로 온도가 같아졌다면, 이때 두 물체는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하고, 이때 이러한 온도 변화를 야기하는 어떤 에너지가 B에서 A로 흘렀다라고 하면, 그때 이동한 에너지가 바로 열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열 에너지는 Q로 표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온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의 종류에는 다음에 보시는 이 네 가지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때 이 디그리, 즉 도가 붙지 않은 것은 K와 R은 절대 온도를 의미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도 C는 섭씨 온도라고 하고, 이러한 섭씨 온도와 같은 간격을 가지는 절대 온도를 켈빈이라고 하고, 도 F는 화씨 온도라고 하고, 이러한 화씨 온도와 같은 간격의 온도 값을 갖는 절대 온도를 랭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온도의 상관관계는 물의 삼중점을 기준으로, 물의 삼중점이 섭씨 온도에서는 0.01도씨라고 하면, 이 온도에 대한 켈빈 온도는 273.16 켈빈이 되게 되고, 또한 화씨 온도로는 32.02 도 F가 되게 되고, 또한 이 값은 또한 랭킨 단위로는 491.69 랭킨이 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앱솔루트 제로, 절대 0도에 있어서는 두 개의 절대 온도 값은 당연히 0이라는 값을 가리키게 될 것이고, 이때 섭씨 온도는 절대 온도, 즉 0K일 때 섭씨 온도의 값은 마이너스 273.15도C가 되게 되고, 화씨 온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59.67도 F가 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 그림은 이제 섭씨 온도가 1도 오를 때 이제 절대 온도 켈빈 단위의 절대 온도는 1K가 상승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화씨 온도는 1.8도 F가 상승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랭킨 단위도 1.8 랭킨이 그 상승을 하는 그림이 상승을 한다는 것을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의 깊게 보셔야 할 것은 이러한 온도에 대한 이제 상관관계에 대한 환산식이 되겠는데, 먼저 섭씨를 이제 절대온도 켈빈 단위의 절대온도로 환산을 하려면 섭씨 온도에다가 273.15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화씨 온도를 그 랭킨 단위의 절대 온도로 환산을 하려면 459.67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켈빈 단위의 절대 온도를 랭킨 단위로 환산을 하려면 이제 1.8을 곱해주면 되겠고, 이제 섭씨 온도를 이제 화씨 온도로 환산을 하려면 섭씨 온도에다가 1.8을 곱해준 값에 32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열량 보존 법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두 물체가 이제 열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다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온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온의 물체는 점점 온도가 떨어져서 이제 최종 열평형 상태 온도인 T에 도달을 하게 될 것이고, 이제 저온의 물체의 온도는 이제 온도가 계속 상승을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T에 도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열량은 다음에 이제 공식으로 정의가 되게 되는데, 이제 열량 Q는 그 MC 델타 T로 정의를 하는데, 이때 M은 이제 어떤 물질의 질량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고, C는 그 물질의 비열,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온도 변화 값을 곱하면 우리가 열량을 산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열량은 또한 에너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의 단위인 주를 사용을 하고, 또한 이제 열량을 표시할 때 이제 칼로리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줄과 칼로리의 그 환산식은 이제 1칼로리는 그 약 4.18 줄과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열량 보존 법칙이라는 것은 이제 이러한 두 개의 물체가 맞닿아서 이제 열 온도가 변화해서 어떤 열 에너지가 그 이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주위로의 어떤 뭐 열 전달은 없고 이제 열 손실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때 이제 B가 A로 준 열량은 이제 A가 B로부터 받은 열량과 같은 값을 가지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QA와 QB는 그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QA는 이제 우리가 앞서 열량 공식에 의해서 이제 A라는, 이때는 이제 A와 B의 그 질량과 비열이 각각 다르다고 하면 이제 A의 질량 곱하기 A의 비열, 그리고 이제 그 온도 차라는 것은 항상 그 음수 값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온도가 상대적으로 그 열평형 온도보다 작다면 이제 그 온도를 빼주면 되고, 이제 온도가 그 열평형 상태 온도보다 크다면 이제 그 온도에서 그 열평형 상태 온도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열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제 다음에 수식이 성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온도 시간 그래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그 그래프의 곡선의 형태가 어떤 직선으로 나오지 않고 이러한 그 곡선의 형상을 띠는 것은, 이제 이러한 곡선을 우리가 미분을 하며 이제 이 곡선의 기울기가 나오게 되는데, 즉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델타 t의 값이 점점 그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열 용량과 비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용량은 어떤 물질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으로 물질의 종류와 질량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연용량은 그 대문자 C로 표기를 하게 되고, 이제 이 정의에 따라서 어떤 온도 변화량에 대한 그 열량의 그 비를 의미하게 되고, 이때 이제 연용량의 단위는 이때 열량의 단위가 줄이고, 이제 그 델타 T, 즉 온도 변화량의 단위는 이러한 뭐 섭씨 온도라든지 절대 온도 K 혹은 뭐 도 F, 그 R과 같은 단위가 들어가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열량의 단위인 칼로리 퍼 도씨로도 이제 이러한 식으로 단위를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연용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으로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으로 또는 단위 질량당 연용량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비열은 소문자 C로 표기를 하게 되고, 이제 이 정의에 의해서 질량 곱하기 델타 T분의 Q로 우리가 수식을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때 이제 단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연용량 단위에다가 이제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을 이제 분모 쪽에다가 더 첨가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앞서 연용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에서 이제 비열은 그 질량분의 그 연용량으로 정의가 되게 되겠습니다. 열팽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열팽창은 이제 우리가 고체에서 고려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체의 선팽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기 길이 L0인 이러한 재료가 그 어떤 열을 받아서 이제 나중 길이 L로 그 팽창을 했다고 했을 때, 이때 이제 LA라는 것은 결국 그 초기 길이 L0 플러스 늘어난 그 길이 값 델타 L을 더한 값이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우리가 그 원래 길이에 대한 그 변화량의 비는 어떤 이러한 온도 변화량에 비례를 하게 되고, 따라서 이 비례를 이제 등식으로 성립하게 하는 그 계수 알파를 이제 선팽창 계수라고 합니다. 이제 이 수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재료역학을 공부하셨던 분이라면 그 눈에 익은 공식일 수도 있는데, 이때 이제 L0분의 델타 L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그 종변형률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어떤 종변형률이라는 것은 결국 온도에 비례를 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그 종변형률은 이제 선팽창 계수 곱하기 델타 T로 정의가 되게 되겠습니다. 고체의 부피 팽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번의 길이가 L0인 이러한 정육면체가 이제 열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 각각의 길이가 L인 이러한 그 정육면체로 부피가 팽창을 했다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여기에서는 그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이러한 식으로 팽창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이제 등방성 재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제 초기 정육면체의 부피를 V0라고 하면, 이제 이 V0라는 것은 결국 이 각각의 변의 그 그 각각이 아니라 이 L0의 세제곱을 한 값이 될 것이고, 이제 그 팽창한 정육면체의 부피는 이제 L의 세제곱으로 정의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제 L이라는 것은 또한 우리가 앞서 고체 선팽창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L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L0 플러스 델타 L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때 이제 델타 L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최종 이 공식에서 양변을
L0로 나누면 이제 델타 L은 이제 알파 델타 T 곱하기 L0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제 이 값을 이제 델타 L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부피 팽창한 그 고체의 그 최적은 결국 이제 L0 플러스 알파 델타 T L0의 세제곱이므로 이제 L0를 그 공통인수로 묶어서 밖으로 그 가로 밖으로 나오게 되고, 따라서 이제 그 L0의 세제곱 곱하기 1 플러스 알파 델타 T의 세제곱으로 이제 이 최종적인 부피 팽창한 정육면체의 최적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제 L0의 세제곱은 결국 V0가 되게 되고, 이제 이 뒤에 있는 수식을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하면 이때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인 선팽창 계수의 값이 1보다 그 아주 작은 값이므로 이 값을 세제곱을 한 것은 거의 0에 가깝다고 봐서 이제 소거를 하면 최종적으로 1 플러스 3알파 델타 t만 남게 되고, 이때 이제 이 3알파를 이제 베타로 환산을 하면 이 베타를 우리가 이제 고체의 부피 팽창 계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부피 팽창 계수와 이 선 팽창 계수의 관계식은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베타는 3알파라는 관계식을 가지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